국회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삼권분립 훼손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포용과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야가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계 개편 논의에 야합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를 비판했습니다. 뉴스엔 특별기획 2020년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새해 현안과 정치권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뉴스엔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세정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참 우리 정세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민주당은 후보자 역량을 확인하자, 그래서 진짜 청문회 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자질과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적격 여부 최종 판단하겠다. 또 그러면서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직 가는 것을 두고 삼권 분립 문제 등을 제기했는데 국회 상황 어떤가요? 네, 인사청문회 첫날인 오늘 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여야의 대치 전선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고성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이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 야당의 맹공에 여당이 수비하는 팽팽한 신경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세균 후보자가 이 실물 경제와 국제 정세에 두루 밟고 특히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책임자라는 입장입니다. 이 정 후보자가 산자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란 사태로 요동치고 있는 중동 정세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의 목소리까지 국정에 반영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 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이번 20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회의원들의 검증을 받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 기자, 당초 어제 예정됐던 검경수사권 조정관련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모레죠. 9일로 연기가 됐는데 예정대로 열릴까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무래도 이 여야의 대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우선 마무리하고 본회의를 열기로 한 건데요. 현재까지는 본회의에 대한 여야의 공식 회동은 없지만 여야가 모레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표결이 언제 이뤄질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오늘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삼권 분립 정신의 훼손이냐 이런 거였습니다. 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권 분립.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세균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후보자가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로 임명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당 의원님들이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정말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가시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셨을 때 총리님이 잘못하는 겁니다. 공세를 하거나 지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의 의장인 것이지.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치 복귀를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정치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구도를 보고 나서 너무 불쾌합니다. 국회의원 전체, 국회 위상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여당은 삼권 분립 훼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단히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다. 또 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지연과 관련한 사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삼권 분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그런 아주 치욕적인 우리 사법농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라도 이런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이런 외압에 굴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거죠? 삼권 분립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정 후보자는 삼권 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과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네, 방금 보신 내용 이외에도 인사청문회에선 정책 질의와 함께 도덕성 관련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재산 형성 과정과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정세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21대 국회 구성 후 1년을 개헌의 적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중앙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평소 소신도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어떤 권력 구조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개헌을 추진하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평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간의 분권,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오래된 소신입니다.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 1년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후보자는 21대 총선이 끝난 뒤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자산은 증가했다며 출처 불분명한 자금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부족한 돈들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한 3억 정도가 될 거고요.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유학을 가면 1년에 한 평균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있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입 들어오는 것보다 자산의 증가에서 굉장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에 정 후보자는 축의금과 연금 등으로 소명이 가능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2014년과 15년에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이 상당액이 제가 보고한 것처럼 각각 1억 5천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매년 이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이 한 4천만 원 정도 매년 있고, 이 밖에 야당은 정 후보자의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고, 정 후보자는 2007년 강화된 연구윤리 기준에 따르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표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강조했는데요.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포용과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선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 4조 원 돌파 등 성과를 강조하며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포용이 사회 구석구석에 미치도록 하겠다며 고용부진 해소와 주 52시간제 안착,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 채용 등 사회 전반에서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확고한 정부 의지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홍혜진, 이소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에 김동길 기자가 대통령의 신년사 얘기했는데요. 이소희 기자,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어땠습니까? 네, 일단 이 문 대통령이 확실한 변화라는 말을 참 많이 네.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의 이 결실을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그만큼 경제 회복의 의지가 크다는 반증이고요. 또 공정과 포용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는데요. 이 경제 성장을 향해 나아가지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라는 기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여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올 한 해의 국정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발표한 건데요. 이소희 기자,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은 어떻게 호응했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정부가 해결할 이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다면서 국정 운영 방향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와 개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했는데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출 세계 7위를 지켜왔고 또 경제와 사회 개혁을 통해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가 있도록 정부와 함께 여러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고요. 특히 경제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또 이 공수처법을 디딤돌로 삼아서 권력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당에 이어서 이번에 야당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 기자. 자, 한국당은요,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대체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전 신년사와 달라진 게 없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특히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죠. 포용, 혁신, 공정, 평화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 또 처절한 자기 반성도 없었다고 혹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강조한 포용 국가에 대해선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상징되는 모습이 최대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공수처 설치 등을 지적하면서 공정을 말할 수 있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선 사상 최대로 예산을 투입했지만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고 남북 문제에 대해선 평화가 진정으로 다가왔는데 이 대통령의 말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한국당의 반응은 그랬고요.
다른 야당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체로 좀 대동소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먼저 바른미래당은 경제 성장의 해법 그리고 복지 재원 마련 방법 등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너무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보여준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도 이 정부의 안이한 경제 인식 또 안보 인식이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생 악화와 외교 실패에 대한 진단과 또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 민생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제시가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당이 170여 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도 모레 본회의에서 좀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네,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5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입니다. 한국당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민생 법안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는 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지난 연말 이 날치기 사태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거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면 바로 이 민생 법안부터 9일날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사과의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네, 이 민주당의 쪼개기 임시국회를 막을 방법이 없는 한국당으로선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가 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공수처 설치법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핵심이었는데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지금 얘기했던 2개 법안이 있죠. 형사소송법 또 검찰청법 2개 개정안인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필리버스터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처리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보다는 반발 강도가 좀 약하긴 한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경우 큰 틀에서는 반대하진 않지만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데 있어서는 경찰의 권한을 좀 과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유치원 3법은 사적 재산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유치원 단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이들 단체가 한국당 지지층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치원 3법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제일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소희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데 대해서 국회 정상화에 이 숨통을 트게 했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또 이 유치원 3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모두 이제는 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냐면서 이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유치원 3법은 이미 1년도 넘게 발이 묶여있던 법안들입니다. 숙고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수정안과 원안을 두고 표결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데이터 3법이라든지 또 어르신과 서민들을 위한 연금 3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하신 대로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관련 법안들도 있지만은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취소해달라라고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부탁을 했는데요. 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좀 주목거리가 되고 또 하나 지금 오늘과 내일 진행이 되고 있는 정세균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청문회 끝나도 이제 국회에서 인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좀 고민스러운 과제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아마 이 민주당의 고민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이 반드시 필요하죠.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국당을 일단 자극해서 좋을 것은 없고요. 만약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협상이 끝내 불발되고 또 이들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한국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바로 시작한다면 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 민주당으로서는 또 하나 이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유치원 3법은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사정을 눈치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100%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국회방송 홍혜진, 이소희 기자 두 사람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야는 총선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면서 신경전도 벌이고 있는데요.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의 정계 개편 논의에 대해 야합 또는 꼼수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야당들도 꼼수나 야합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 공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총선에 내보내 21대 국회를 친문 인사로 가득 채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4월 총선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들의 출마를 시는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총선에 잔뜩 내보내서 21대 국회를 친문 국회의원들로 가득 채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여야는 인재 영입과 정책 공약 마련 등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영환 전 중앙119 구조본부 항공대원을 5번째 인사로 영입했습니다. 오 전 소방관은 현장 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소방활동과 안전의식에 관한 강연과 홍보를 펼치는 등 열혈 청년 소방관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비해 더디긴 하지만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연애 의원까지 현역 의원 10명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으로 주춤했던 인재 영입도 내일부터 재개할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인사차 방문한 새로운 보수당 신임 지도부를 접견하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의장은 보수 진영이 강조하는 자유와 공정 등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 보수당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태경 대표 등 지도부는 문 의장에게 패스트트랙 전국에서의 의장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여야 대표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 보수당이 선도적으로 국회 활동을 해주길 당부했고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따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새 보수당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보수개혁을 위해 새 보수당이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하루 국민들의 시선은 또다시 국회로 향했습니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차기 총리 후보가 생각하는 내각 모델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 나선 정 후보자는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스웨덴 목욕클럽을 예로 들었습니다.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욕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스웨덴 목욕클럽이란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든 타게 엘란데르 총리가 23년간 총리로 재임하면서 매주 목요일 만찬 때마다 세계 주요 인사와 노조 대표를 총리 관저로 초대해 대화를 나눈 것을 말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재계와 노동계는 정치와 경제 상생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후 대표적인 노사정 상생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정부와 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21대 총선이 끝난 후 모든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의 타게 엘란데르 총리는 세계 대공황 시절이었던 1946년 처음 총리로 설친된 이후 23년간 무려 11번의 선거를 통해 연임을 했던 총리로 유명합니다. 집권했던 23년간 모교 클럽은 한 주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화와 소통이 만들어낸 협치의 리더십, 정세균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고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논객에서 요즘 진보 저격수로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죠.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칭찬한 이현주 무소속 의원에게 하답 대신 독서를 퍼부어서 세간의 의목을 끌었습니다. 어제 이현주 의원은 SNS에서 진 전 교수의 최근 행보에 대해 혹자는 진중건 교수를 배신자라 운운하지만 저는 진보 이전에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인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최근 조국 사태를 두고 진 전 교수가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 가는 말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런데 진 전 교수, 이 의원의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한 답글을 통해 이 의원을 향해서 강도 높은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 자유한국당을 입당하려다가 못 간 것 같다며 영혼 없는 정치 좀비는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 정치 발전의 길이며 조국에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애국이라고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오는 말은 고왔지만 가는 말이 곱진 않았던 두 사람의 SNS 대화. 진 전 교수에 대한 칭찬이 비난으로 돌아오면서 이 의원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진 전 교수를 향해 또 어떤 반격에 나서게 될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 5만여 명에게도 오는 4.15 총선에서 투표권이 생겼는데요. 유권자로서 정당 가입도 가능해지자 정치권에선 18세 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실에선 예비 당원으로 활동해온 만 18세 청소년 54명이 정식 당원으로 가입하는 입당식이 진행됐는데요.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정의당 대표실에는 이들을 환영하듯 21대 국회는 우리가 바꾼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입당식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고 포옹을 하며 환영 인사를 건넸는데요. 청소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낡은 정치를 뒤흔들겠다란 당찬 포부를 밝혔고 심상정 대표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비당원이 아닌 정식 당원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18세가 만드는 새로운 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의당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99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는 고등학생 5만 명을 포함해 약 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각 정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만들어진 셈인데요. 정의당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당에서도 청소년 의원을 모집하는 등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 모색이 한창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만 18세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른 캐스팅 보트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이 2020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입니다. 오늘은 집권 여당의 원내 수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 차를 맞는데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그리고 집권 여당의 원내 수장으로서 새해 각오 어떻게 다지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뉴스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김만음, 강아랑 두 분 앵커님도 또 뉴스엔과 함께 더 많이 발전하고 또 우리 국회 방송도 국민들 속에서 거듭된 사랑을 많이 받는 좋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대한민국이 좀 더 따뜻한 사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반도가 평화의 시대로 완전히 진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일당은 물론 전국 운영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안정된 그런 과반 의석에 육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총선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사회, 또 한반도 평화, 거기다 또 현실 정치에서의 총선 승리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로 시작했던 그 지난해 5월이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5월 8일. 네, 어버이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네. 제가 당선이 돼서 어머니한테 뭐 작은 선물이 되었었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말 그대로 원내 운영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당연히 원내 운영에서는 상대 당과의 문제, 특히 뭐 현재 대척점에 서 있어 왔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관계가 중요했었는데요. 초반에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제를 부드럽게 잘 풀어가려고 그랬었나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밥 잘 사주는 누나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했었는데 잘 풀어갔습니까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본인 스스로가 자청해서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 자청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저보고 맥주 잘 사주는 형이 돼달라. 아니 맥주 한번 얘기했었죠. 예. 생맥주 무슨 모임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부드럽게 전국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끼리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밥도 먹고 또 소주잔도 기울이고 그랬습니다만 전국을 정상화시키는데 한 100일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결국은 이 패스트트랙 전국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해서 그 선거제도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도입과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정치적인 성과로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국회 내에서 선배이는 데까지는 결국은 가지 못했습니다. 예, 얘기하신 대로 아직 이제 몇 개가 또 이제 패스트트랙 안건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핵심은 지금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통과가 됐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무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선거 제도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좀 다양한 그 색깔들이 어우러지면 그런 과정에서 연합 정치 내지는 협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해진다면 극단적 대결의 정치는 좀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지금의 선거제도보다는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는 뭐 수십 년 동안 정권은 바뀌었지만 검찰 권력은 점점 비대해지고 특권화되어 왔는데 이참에 이번 기회는 반드시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검찰을 개혁하라 이런 주문들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상호 간의 삼각
균형을 이루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그런 강력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이것이 결국은 국회에서 어렵고 또 좀 과정이 매우 좀 격렬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내는 선거제도와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데까지 나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국회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한사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른바 4+1이라는 공조체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과반이 조금 더 넘는 이런 그 힘으로 최종적으로 제도의 과정으로 왔습니다만 훗날 역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었고 또 검찰의 특권, 기득권을 해체하는 이런 시작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는 그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지금 개정 선거법은 양극단의 정치 개선에 기여할 걸로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이 1대1이거나 적어도 2대1 정도는 되었을 때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데 우선 도입됐다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서 소수 정당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색깔들을 반영하면서 좋은 정치의 모습을 선배이면 그 순기능과 긍정적인 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적으로는 지역구 의석보다는 좀 더 근접하는 쪽으로 비례 의석의 확대 이런 걸로 나아가는 그런 물꼬를 트게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중요한 시작이다 이렇게 의미 평가합니다. 네, 일단 본회의 자체가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회의 전에 이 부분도 타결이 혹시 가능할까요? 우선 이른바 비쟁점 법안, 순수한 민생 법안, 경제 법안 이런 것들이 한 180개 정도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 속에서 묶여 있었거든요. 그 주목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저지하고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텐데 이 두 개의 법이 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으로서도 그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 경제 법안 이런 것들을 푸는 과정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민생 법안을 의결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서로 극단적 대치로까지 갔던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그래도 여전히 급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산업이 아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3법 이런 게 여전히 법사위에 묶여 있고 당장 1월 중순 이전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른바 연금 3법, 기초연금 또 그리고 장애인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1월 중순 이전에 법이 통과돼야 되지만 인상된 만큼의 서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급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돼 있는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이라든가 급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처리도 매우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또 더군다나 어른들의 정쟁 문제로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법까지는 좀 추가로 몇 가지 더 포함해서 풀으면 어떠냐 이런 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두 개의 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이런 것들은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쉽게 무제한 토론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렇게 민생 법안을 처리하면서도 또 쟁점이 되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어떻게 큰 충돌 없이 지혜롭게 풀어나갈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의 안이 아니라
혹시 자유한국당과 협상 과정에서 조금 조정될 여지가 있나요?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을 상정하면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의 문제들, 그래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이렇게 디자인된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냥 일방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서로가 이견의 폭을 좀 좁힐 수 있다 그래서 절충하고 타협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걸 저로서는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이번에 최근에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해서 기소 내용도 발표했는데요. 수적으로 보자면 압도적으로 이제 한국당은 24명에다가 또 약식 기소했던 사람들도 500만 원 구형된 사람이 2사람까지 포함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던데, 민주당은 뭐 제 몫은 좀 다른 쪽으로 혐의가 5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한국당이 상당히 지금 이제 불리하게 된 상황이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뭔가 좀 검찰이 민주당을 향해서 보복 기소한 거 아니냐, 한국당 봐주기 하냐,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어떤 면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들 중에서 예.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의 충돌 과정에서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있었던 분들이 60여 명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은 뭐 절반도 안 되는 이런 기소 과정들로 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봐주기다 이렇게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그 명백한 범죄 행위와는 좀 다르게 우리 당 의원들은 정당한 의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뭐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무리한 기소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 대한 또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이종걸 의원님이라든가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 김병욱 의원, 거기다 약식 기소된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계적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분들까지 좀 보복성 짙은 이런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 글쎄 뭐 범죄 행위라고까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고발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겠죠. 명백한 범법 행위였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이것은 큰 문제가 되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누차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그게 왜 범법 행위냐,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무리를 거듭하다가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국회 내에서의 범법 행위가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국민들이 볼 때 동의하기도 어렵고 또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 이런 것들이 난폭하게 유린되기 때문에 그걸 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검찰이 너무 임의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기준도 없이 이런 기소 행위를 한 거는 기소권의 남용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다 봅니다. 네. 오늘 뭐 국회 일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내일 진행이 되는데요. 네. 아다시피 가장 큰 쟁점이 특히 야당 쪽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과를 하는 이 직책으로 가는 것이 과연 상권분립 취지에 맞느냐, 또 국회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데 취지에 맞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오늘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청문회 내용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애초에 정세균 후보자도 네.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다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 두 가지 이유였을 텐데요. 하나는 국회를 잘하는 만큼 향후 우리 정치가 협치와 연합 정치의 방향으로 나간다 그럴 때 그 물꼬를 오히려 처음 터볼 수 있는 이런 적합한 분위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자신이 국회의장을 하시기도 했지만 실물 경제에도 오래 몸 담았었고 또 산자부 장관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오랜
정치의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당하고 잘 소통하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제 도약 이런 것과 관련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또 적임자로서의 그 긍정성, 순기능 이런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우리 정치가 좀 더 여야 간에 혹은 뭐 정당과 정당 간에 새로운 협치와 또 연합 정치의 길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정치 권력도 그런 분권의 모습으로 더 많이 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소신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적절하게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동감, 공감 이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야 협상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의 원내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이 마무리되고 나면 바로 총선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을 우리가 다시 국회를 정상화해 놓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21대 국회가 다시 멋있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의 정치로 나갈 수 있는 또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전국이 끝나면 그래도 하나라도 더 민생 법안, 경제 활력 법안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멋진 모습을 보이는 이런 쪽으로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1월 국회 설 전후로 해서 잘 마무리하고 2월 국회 하나만큼은 좀 산뜻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세 가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마지막에 총선 승리를 얘기했는데요. 이제 총선 날짜가 어제 100일에서 이제 오늘 90D-99니까 2자리 단위로 들어왔어요. 왔는데 되게 언론들의 분석, 이제 뭐 가상 모델 분석에 따르면은 대체로 뭐 이제 비례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드느냐 여부가 변수가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민주당의 우세를 많이 점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10% 정도의 약세는 숨은 표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승리는 확신 이전에 저희의 신념이고요. 승리를 해야 한다 이런 신념이 있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김만호 앵커 지적하신 대로 샤이 보수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서 올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들 속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해 가려고 합니다. 네, 특히 보수 진영의 통합 움직임이 참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새 보수당 창당 이후에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보수의 통합은 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통합 그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혁신할 거냐, 네.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보수의 미래를 잡아갈 거냐 이런 것이 더 궁금합니다. 지금 그 보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이게 그 개혁적 보수의 길보다는 극우화되는 이런 정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보수가 만약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의 과정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혁신하는 진보의 모습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과거의 극단적 대결 이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멋진 정책 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앞에서 우리 정치 전체를 혁신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간다면 그거야말로 더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는 통합 그 자체에 목매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혁신할 거냐 보수의 미래를 그런 점에도 매우 진지하게 극우의 정치가 아닌 모습으로
고민하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총선 전망의 변수의 하나로 이제 큰 정당들이 비례정당, 비례위성정당, 뭐 자매정당 이런 표현도 하던데요.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변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우선 비례 정당, 이른바 위성정당의 출연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고 그 선한 제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붕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민주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고민이 되는 지점은 현실적으로 있을 겁니다. 지역구에서 대승을 하고도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례 의석에서 자유한국당 쪽으로 위성정당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만약에 일당의 지위를 놓친다면 그러면 그것이 향후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이른바 정치적인 그런 계산, 꼼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정당의 그 출연, 위성정당이 비례의석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가서 자칫 잘못해서 보수를 제외한 이런 그 민주당과 공조했던 이런 세력들이 혹은 이후에 뭐 연합정부, 연립정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만한 이런 세력들이 과반수 의석, 연합 과반수 의석에 달성해도 실패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민을 믿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명분이라든가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당연히 부합하지 않지만은 현실 정치의 실리 전략으로서 아직도 고민의 과제로서는 남아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거보다는 더 약한데요. 근데 국민들께서 지혜를 만들어 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네. 21대 총선을 앞두고 또 여의도 정치 지역에 상당한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정치인 이인영, 이 개인으로서의 목표와 바람은 무엇인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내대표 나서면서 그 세 가지 꿈이 있었거든요. 우선 하나는 보수 정치와 진보 정치가 누가 더 먼저 멋지게 혁신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로서 민주당의 어떤 혁신 또 미래 이런 것을 잘 만들고 싶었었고 그건 뭐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혁 입법 과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성취해서 촛불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터져나왔던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이런 것들의 문을 여는 그런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뭐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민주당다운 성장, 민주당다운 경제의 모습을 선보여서 민생에 정말 좋은 성과를 우리가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쟁이 너무 격화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의 과정에서 그것을 실현했으면 좋겠는데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다운 경제, 민주당다운 성장 이런 것들을 하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총선 승리로 뒷받침받아서 멋지게 달성하는 이런 데까지 올해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선 승리 말씀하셨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 개인의 정치 역정 관련해서 조금 제가 추가로 마무리 쪽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원내에 처음 진입하셨죠? 2004년에 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그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른바 그 전대협 세력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해봤을 때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활동했던 그 세대의 한 축으로서 어떤 그동안 해왔던 경로라든가 앞으로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이다. 여기서 잘못하면은 주저없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민들이 비판도 주셨고 그 질책이 저희들한테 거름이 되어서 지금은 평가를 또 다시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스스로 교만하거나 오만하게 굴지 않고 더 겸손하게 국민들 속에서 성실하게 일해 나가는 모습으로 더 평가받고 싶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하고는 또 후배 세대인 40대, 30대 이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 20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과도 호흡하면서 우리가 미래의 혁신의 가치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더 멋지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러고 싶습니다. 네, 바쁘신 대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년 특집 대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현장 사정으로 방송 진행과 송출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째 계속되는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밤새 내린 눈비로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요즘 블랙아이스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들이 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